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어요.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공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수위에서 말한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라서 공약한 것보다는 뭐가 신뢰도가 있어요.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시장화, 재정의 건전화 등이 중요시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인수위는 우리 사회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예요. 인수위에서는 이 과제들을 잘 수행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노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빈부격차가 줄어들 걸로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인수위가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로 말한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첫 번째, 현금성 복지 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소득 불평등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또 현금으로 복지를 지원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중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동, 노인, 장애인 중에서도 일하기 힘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인수위는 이렇게 일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현금성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 기준을 넓혀서 지원 대상과 그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초수급비를 주고 그 금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인수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을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이고 수급자 재산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가구에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다면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주고 근로사업소득공제를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또 주거급여 기준도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높이고 주거급여 금액도 기준 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세부적으로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하루빨리 추진되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생계급여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35%를 넘어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50%로 조정되고 의료급여 부양금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이렇고요.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정책 공약집에는 단독가구 연소득 2,400만원, 호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4,320만원까지도 근로장려금을 주겠다고 했고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에서 20%가량 올려서 단독가구 165만원, 호벌이 가구 312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정책도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빠르게 시행되면 좋겠네요. 다음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 정책은 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기적으로 인상해요.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4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죠. 40만 원이면 지금보다 10만 원 정도 오른 금액인데요.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을 높이겠다고 해요. 지금이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이니까 앞으로 5년간 10만 원가로 올라가는 거죠.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차감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또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이제까지의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활동에 참여도 하고 은퇴 후에 우울증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리겠다고 해요. 인수위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출생부터 돌 전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한 달에 70만 원, 2024년에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에 아이를 낳으면 1년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수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돌봄 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돼요. 그럼 맞벌이 부부처럼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족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돌봄 교실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코딩 교육과 원어민 어학 교육, 독서 토론과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할 거라고 하네요. 또 지금은 0세에서 5세 영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감독 감시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얼마, 재활 서비스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항목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면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발달 장애인 등 중증, 중복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까지 적용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비도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요.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두 번째는요. 사회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돌봄이나 요양, 간병, 보육, 보건, 의료와 같은 서비스들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부터 사회 서비스를 시작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해당될 거예요. 이걸 정부 지원은 당연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기업, 종교단체의 사회 공헌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화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인수위는 이렇게 하면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저출생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세 번째는요.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먼저 국민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 개편하겠다고 해요. 지금은 비슷비슷한 정부 지자체 복지제도가 조각조각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복지관에서 어떤 분에게 김장김치를 드리면 주민센터에서 김장김치를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노인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김장김치를 못 받으셨죠. 지자체와 각 복지기관이 김장김치를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많아지다 보면 정부가 복지제도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국민들은 복지가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누가 김장김치를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김장김치를 어느 누구에게 중복해서 준다거나 누구에게만 김장김치를 빼고 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떤 기관이 누구에게 언제 김장김치를 줬는지, 누구에게 김장김치가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죠. 그래서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어떠한 고유한 계정을 줘서 여러 정보를 해당 계정에 넣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복지 혜택, 의료 기록, 건강 정보, 예방 의료 서비스, 평생학습,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이 어느 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고지서, 청약 정보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해질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종 공적연금에 대해서 개혁하겠다고 해요. 인수에서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당연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률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것을 조정하겠다고 해요. 또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겠다고 되어 있죠. 오늘은 인수위에서 말한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현금성 복지 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편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민간 주도로 가게 되면 공공 부문이 민영화되고 공공 서비스가 시장화되는 것이 우려된다고도 하는데요. 정부는 이전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